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천일문 입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모두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겠고요. 일단 OT 개념에서 교재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는 천일문 입문 교재입니다. 입문 교재는 입문, 기본, 핵심, 완성 네 가지 교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을 담고 있고 수준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수는 총 500개가 나오겠고요. 넘어가 보면은 일단 교재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본교재가 있고 천일 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을 한번 구입하면 이 두 개의 교재를 한 번에 제공을 하고요. 본교재가 말 그대로 본교재, 천일 비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답지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답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 간수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아래에 보면은 sedubook.com 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천일문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자료들, 예를 들어서 해석 연습지랄지, 영작 연습지랄지 하는 것들을 모두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sedubook.com에 들어가더라도 음성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 있지만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QR코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듣고 싶은 문장의 mp3 파일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개의 교재 이외에 트레이닝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파일들은 전부 다 TB 라고 글자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 교재는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의 똑같은 수준의 문장들을 다시 한번 써보기도 하고 해석해 보기도 하고 문법을 맞춰보기도 하는 그런 문제집이고요. 이 문제집을 활용한다면 비슷한 수준의 문장을 거의 2배 가까이 추가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재 구성은 저희가 같이 한번 보면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면요. 여기 무료 부가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edubook.com에 들어가면 모두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휘 테스트, 어휘 리스트, 해석 연습지 등등등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으니 이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일러두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교재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장 성분 아래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한글로 하나하나 타이핑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사용하는 것들은 이러한 단축된 약어들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얘네들은 한번 쭉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사용할 표현들에 대해서는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목차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총 챕터가 12개까지가 있고요. 유닛은 총 56개까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모두 커버를 해볼 예정이고 한 개의 유닛당 30분 내외의 강의를 촬영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앞서 우리가 단원을 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먼저 챕터 소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어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어휘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시는 겁니다. 어휘는 따로 외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 파트부터만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요. 문장 파트를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매 파트에 적합한 문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즉, 문법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문장 해설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는 문제도 달려 있는데 이 문제도 답을 먼저 제공해버리면서 해석을 전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일단 제 강의를 먼저 수강했다면 강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복기하면서 혼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필기했던 것들을 모두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면 되느냐? 바로 sedubook.com에 들어가셔서 해석 연습지를 뽑는 겁니다. 해석 연습지를 뽑으면 여기에는 필기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필기가 안 되어 있죠. 위에 거는 필기가 되어 있었죠?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필기가 안 되어 있는 해석 연습지를 뽑아서 한번 쭉 해석을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해석이 됐다.
그러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거니까 일단 패스. 근데 만약에 해석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필기가 다 되어 있는 교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도 내가 필기가 모자랐든지 내가 이해가 덜 된 거든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아직 오르지 않은 것이든지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천일비급을 보시는 겁니다. 천일비급에는 문장의 번역까지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얘부터 보시게 되면은 우리 실력으로 먼저 해석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기만 가지고 먼저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됐다면 그땐 천일비급을 보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바로 해석연습장을 보시고 해석연습장을 봤는데 필기가 안 돼 있으니까 해석이 안 된다? 천일비급으로 넘어가셔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트레이닝북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다. 혹은 조금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영작 연습지와 딕테이션까지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해석 연습지까지는 필수, 트레이닝북까지는 선택, 영작이나 딕테이션은 2회독 이상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2회독이란 건 무엇이냐? 저랑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교재를 한번 다 보시면 총 몇 회독 하시는 거예요? 1회독 하시는 거죠. 1회독만으로 우리가 구문 실력이 충분히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독을 다 마쳤다면 2회독제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2회독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강의 내용 복기가 되어 있는 필기만 보고 먼저 해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석 연습지를 가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3회독까지 갔다? 3회독까지 갔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굳이 필기 내용 보실 필요도 없이 바로 해석 연습지부터 보고 그 다음에 영작이나 딕테이션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물론 1회독 때에는 강의 다 듣고 복습하고 이러는 데에만 해도 유닛 하나당 1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2회독쯤 가면 한 개의 유닛을 보는데 30분 이내가 걸릴 거고요. 짧으면 10분 이내가 걸릴 겁니다. 3회독쯤 가면 챕터 하나, 즉 유닛 5개 정도를 보는데 20분이 채 걸리지 않을 겁니다. 4회독쯤 되면 이제는 내가 이거를 문장을 다 외워버려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운 걸 복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될 거예요. 오케이? 전 그래서 천일문 입문을 한 4회독 정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4회독 정도 되면은 챕터 하나당 10분 혹은 챕터 3개당 30분 정도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3개당 30분이라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총 4시간이면 한 권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4회독 정도 하시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천일문 기본이나 천일문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 보면요. 천일문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구문 공부라는 개념 그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question and answer 파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한다고 하면 어떠한 단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파닉스의 단계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단어의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문법을 통해서 구와 절로 확장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절까지 나누게 된다면 문장까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문장을 학습하게 되면 단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나면 하나의 텍스트를 읽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범위는 단어에서부터 문단까지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능을 볼 때에도 문단이 몇 개 정도 나오죠? 장문 독해라고 해봐야 문단 3개 정도 나오는 거고 대부분은 문단 1개짜리를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관심사는 문단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텍스트가 이제 대학교에 넘어가서 원서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텍스트가 됩니다. 물론 모든 공부의 방식이 이 순서대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가 작은 단위고 얘가 큰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실제로 공부를 이 순서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먼저 염두에 담아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구문 교재는 어느 범위를 커버하는 것이냐? 문법부터 문장까지를 커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문법 교재가 아니라
이 구문 교재를 통해서 문장 학습을 커버하는 것이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문법 규칙은요, 바로 응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문법 규칙을 아무리 외우고 있어 봤자 우리가 실제로 문장을 봤을 때 이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규칙들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해석을 위한 규칙이 있고 문제풀이를 위한 규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다 숙달하고 나면 해석이든 문풀이든 다 도움이 되는 거고요. 해석을 위한 문법이 문풀에 도움이 되고 문풀을 위한 문법이 해석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목적이 다른 문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문을 통해서 익혀야 되는 건 이 해석을 위한 문법이 주가 될 거고요. 이 해석을 위한 문법을 공부하는 와중에 문제풀이를 위한 문법에 대한 규칙도 학습을 하게 될 거고, 따로 제가 시간을 내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문장을 여러 개를 익히고 외울 것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위한 문법도 어느 정도 체득이 되게 될 겁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해됐죠? 두 번째, 우리가 구문 교재를 공부할 때는 목적이 총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해석을 하는 방법 그 자체를 익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익힌 기술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이 자동화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나는 어제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 용사이셨다는 것을 들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우리 이거 한국어 문장 해석하는 게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할아버지께서 참전 용사셨구나 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 뿐이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문장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문장이 해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면 되게 특이합니다. 보세요. 나는, 내가, 주어죠. 동사처럼만 분석해 볼게요. 들었다. 동사죠. 한국어 문법이 아니라 영어 문법처럼 분석하는 겁니다. 어제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용사이셨다는 것을 들었다.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어제는 뭐지? 부사가 될 겁니다. 자, 문법적으로 분석해보고 나니까 갑자기 주어니, 동사니, 목적어니, 부사니 엄청 이상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안에서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랑 똑같은 말이니까 주어가 되겠네요. 뭐뭐이다 라는 동사는 비동사가 될 거고요. 6.25 참전용사는 보어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용어들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문법적으로 이렇게 다 분석을 해놓고 나니까 문장이 단순해요? 꽤 복잡해요? 꽤 복잡하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필기를 잘못할 뻔했던 것처럼 이 어제라고 하는 부사가 이 전체 문장에 속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할아버지께서 이 문장에 들어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생각해가면서 이 문장을 읽었나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서 이게 해석이 되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 주어니, 부사니, 목적어니, 동사니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일단 가장 급할 겁니다. 그리고 문장 속의 문장, 절을 구분하는 능력도 기르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게 바로 해석 익히기 단계예요. 그런데 언제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볼 때마다 얘는 주어야, 얘는 동사야, 얘는 보어야 이런 걸 하나하나 논하면서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장을 보자마자 우리는 익숙한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을 한 덩어리로 바로바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자동화예요. 굳이 의식해서 얘는 주어야, 얘는 동사야를 논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자동화입니다. 물론 모든 문장을 자동화해서 해석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반복해서 영어에서 사용되는 패턴들은 충분히 자동화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노리는 게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하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내가 끊어읽은 것과 천일비급의 끊어읽기가 똑같아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죠. 자, 본인의 끊어읽기가 천일비급과 다르더라도 해석이 서로 완전히 다르지만 않다면 상관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끊어읽는 건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를 끊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뜻이야? 지금 제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놨죠. 너 언제까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읽을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까지는 한 번에 해석할 수 있고 목적어, 보어까지는 한 번에 해석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해석할 때 이렇게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나 보어를 하나하나 체크해놓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끊어놓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영어 실력이 늘었어.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까지 한 번에 해석할 수 있어. 그럼 끊어읽기를 어디서 하겠어요? 여기서 하겠지. 이해됐습니까? 끊어읽기라는 건 내가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문장 구조 혹은 내가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내용 범위, 내용 단위까지를 끊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누군가가 제시한 것과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품사의 종류입니다. 품사의 종류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꾸 이런 종류들에 집착을 하거든요. 종류도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겠지만 앞에 있는 규준을 볼까요?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의미 등에 따라 구분한다고 되어 있죠. 얘가 얘네들을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쭉 있을 건데 얘네들을 우리가 조금 비슷한 녀석들끼리 분류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분류의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 바로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장 성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거니까 대충 들으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추가하자면 수식어까지 이렇게 4가지 혹은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들을 우리는 앞으로 명사라고 이름 붙일 거야.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들을 우리는 앞으로 동사라고 이름 붙일 거야. 명사도 아닌데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수식어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부를 거야. 아무런 문장 성분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녀석들을 우리는 부사라고 부를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품사라는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세상에 온갖 단어들이 존재하지만 이 단어들을 비슷한 녀석들끼리 묶어놓고 싶어서 만든 게 뭐라고? 품사라고요. 이 품사는 기본적으로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명사입니다. 명사는 이름 명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정의는 사실 중학교 1학년까지는 괜찮겠지만 이제 중학교 2, 3학년 넘어가고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 불안정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될 거고 이거는 쭉 품사에 대해서 훑어보고 나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tudent, 학생, rabbit, 토끼, orange, 오렌지, notebook, 공책 이런 것들이 이름이 되는 거고요. 꼭 사람이나 사물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이름이 있는 거 아니죠? information, 정보, power, 힘, peace, 평화, happiness, 행복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얘네를 명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추상명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고유명사라는 것도 있대요. America, Shakespeare, Mars, 인천 에어포트 이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을 우리는 고유명사라고 부르고요.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명사 보겠습니다. 대명사도요. 선생님들이 앞으로 설명할 때는 그냥 명사의 일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할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주었다. 할아버지가 나와 같이 공원에 갔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문장을 쓴다고 쳐봅시다. 계속 할아버지는 계속 쓰게 되면 지루하죠. 그리고 할아버지
라는 말 자체가 말이 너무 길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할아버지를 언급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he, 그는, 그분은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he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이 he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라는 말 대신에 he라고 하는 대명사가, 그분이라는 대명사가 할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죠. 즉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용되고 있죠. 이런 게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명사에는 종류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천천히 구문을 공부하시면서 외우게 될 텐데, 이 대명사라는 녀석들은 문장 내에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격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목적, 격, 이거보다 소유, 격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목적, 격이라는 녀석이 있고, 마지막으로 소유 대명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그 애, 그 사람, 걔 이런 말들로 줄여서 부르는데, 영어는 성과 수에 굉장히 민감한 언어입니다. 성은 뭐예요? 남자나 여자를 말하는 거고요. 수는요? 하나냐, 둘 이상의 여럿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만약에 1인칭이다, 2인칭이다, 3인칭이다 를 또 나눠놓고 볼 건데, 1인칭은 나를 말하는 거고요. 2인칭은 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칭이 단수면 그냥 나가 되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을 I, my, me, mine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죄송해요. I, my, me, mine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만약에 나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있어, 즉 복수야. 그러면 복수일 때는 어떻게 쓰게 되느냐? We, our, us, ours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2인칭은 너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것도 단수 복수가 있긴 하겠으나 그냥 전부 다 묶어서 you, your, you, yours 라고 부르게 됩니다. 3인칭부터가 조금 어려운데요. 3인칭은 일단 단수일 때 성을 구분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남자냐, 여자냐, 혹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물이냐. 하나씩 써볼게요. 남자가 주격 자리에 들어가면 he, his, him, his로 쓰게 되고요. 여자는 she, her, her, hers 이렇게 쓰게 되고, 사물인 경우에는 it, its, it, 그리고 소유대명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또 복수로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복수로 사용되면 어떻게 돼? they, their, them, theirs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 이거 다 외우는데 집중하지 맙시다. 이거 다 외우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게 나는, 나의 이런 뜻이구나, 우리는, 우리의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들만 먼저 익히고 지나가시면 돼요. 꼭 이걸 분류해가지고 하나하나 저처럼 이렇게 다 읊을 수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건 나중에 천천히 문장 구조를 좀 더 익히고 문법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나서 하셔도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격에 대해서 해석을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이 주격은 뭐고 소유격은 뭐고 목적격은 뭐고 소유대명사는 무엇이냐? 주격은요, 말 그대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문장 성분인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네 해석은 은, 는, 이, 가 라고 하게 될 겁니다. 소유격은 말 그대로 소유격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인데, 얘는 문장 성분이 아니라 명사구 안에 특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해석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뭐의.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겠죠? 그래서 을, 를 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소유대명사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뭐의 것이라고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볼 녀석들은 주격과 목적격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사는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움직임이나 상태, 움직일 동자니까요. 그래서
study, 공부하다, run, 달리다, wash, 씻다, open, 열다.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동작이라고만 자꾸 외우면 상태는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조동사라는 녀석도 있는데요. 조동사는 동사를 조자를 써서 도와주는 녀석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냥 내가 study라고만 하면 공부하다는 뜻이죠. run 그러면 달리다는 뜻이죠. 그런데 공부할 수 있어, 공부해야만 해, 공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동사에 살짝의 의미를 더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덧붙이는 게 조동사라는 겁니다. can 뭐뭐 할 수 있다,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will 뭐뭐 할 것이다,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녀석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문법적으로는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먼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형용사는요. 명사의 모양이나 성질을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말이라고 하죠. 앞에 명사의 표시,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말 표시. 자, 형용사는 누구랑 관련된 애다? 명사랑 관련된 애다. 즉, 이름이라고 불리던 녀석들에 조금 더 의미를 더해주는 녀석이래요. 볼게요. building, 건물이죠. rabbit, 토끼고요. orange, 오렌지죠. information, 정보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 그냥 빌딩이 아니라 big building, 큰 건물이래. rabbit, 그냥 토끼가 아니라 cute rabbit, 귀여운 토끼래. 그냥 오렌지가 아니라 sweet orange, 달콤한 오렌지래. information, 그냥 정보가 아니라 important, 중요한 정보래. 이렇게 명사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죠. 이런 걸 우리는 형용사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런 방식뿐만 아니라 형용사가 명사를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I am hungry. He is clever. 보시면 I라는 명사, 대명사가 있고요. He라는 명사가 있죠. 근데 이거 점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뭐야? 그냥 단어 구가 아니라 문장이죠. 문장 내에서 명사가 사용됐네. 얘는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어라고 하는 명사에 의미를 덧붙여주기 위해서 뒤에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에 대해서는 문장 분석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기억할게요. 즉, I라고 하는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어. 뭐라고? hungry, 배고프다고. he라고 하는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어. 뭐라고? clever, 영리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형용사랑 비슷한 녀석으로 관사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관사의 종류는 on, 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어는 부, 정, 관, 사라고 부르고요. 더는 정, 관, 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 용어에 대해서 잘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강만 설명하면 어나 어는 그냥 하나의 혹은 어떤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더는 그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알고 있으시면 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공부하면서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어랑 어는 지금 한 번에 묶어서 설명드렸죠. 그럼 어랑 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어나 언 다음에 자음이 나오느냐 모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음이 나오게 되면 어가, 모음이 나오게 되면 언이 사용되는데요. 보면은 a student, s라고 하는 자음이 나오고 있어서 어가 사용된 거고 an orange라고 모음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언이 사용이 된 겁니다. 원리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음을 vowel이라고 표시를 해서 이렇게 V로 써볼게요. 모음과 모음이 이렇게 같이 있는 조합을 우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자음을 뭐라도 하나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음을 넣고 싶은데 어떤 게 가장 우리한테 거슬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다가 가장 거슬리지 않는 녀석으로 N이라고 하는 자음이 선정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다시 뭐라고요? 다음에 자음이 나오면 어를, 다음에 모음이 나오면 언을 사용하면 된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아직 부사랑 전치사가 남아있죠. 부사라고 하는 녀석은 명사 이외의 모든 것을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말입니다. 명사 이외의 품사 뭐가 있어요? 동사, 형용사, 부사. 여기까지만 일단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절, 문장 전체도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시간, 장소, 방향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아래 보면은 walk, 걷다란 뜻인데 slowly 라고 하는 부사가 붙어서 천천히 걷다. work, 일하다인데 poorly, 형편없게 라는 부사가 붙어서 형편없게 일하다. get up, 일어나다인데 early, 일찍이 붙어서 일찍 일어나다. live, 살다인데 here, 여기에서가 붙어서 여기에 살다. a very big boy, 원래 a big boy, 큰 소년이었는데 very가 붙어서 매우 큰 소년. a fast runner, 빠른 달리기 선수였는데 really가 붙어서 정말 빠른 달리기 선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아래 보니까 부사는 형용사 뒤에 ly가 붙어 만들어진 형태인 것이 많다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요.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이 규칙도 한번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요, 생긴 꼬라지를 먼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긴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지? in, at, on, by, to, of, from, above, for, up, down, until, before, after, since, during, behind, within, through, over, under, between, across, toward, into, except, despite. 이렇게 한 이 정도 친구들, except와 despite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다 어떻게 생겼어요? 좀 만만하게 생겼죠. 조그맣게 생겼죠. 이런 녀석들이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는 명사의 앞에 위치한다고 해서 전치사예요. 명전치사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명사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거는 이 명사는 무슨 자격을 갖고 있다? 목적어의 자격을 목적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목적어의 자격, 우리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목적격이라고 불렀죠. 다르게 말하면 전치사 다음에는 무슨 격 명사가 온다? 목적격의 명사가 온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앞에 것들만 해석해 볼까요? 박스, 박스인데 in, 뭐뭐 안에가 붙어서 상자 안에. at the mall, 쇼핑몰인데 at, 뭐뭐에, 뭐뭐에서 라는 표현이 붙어서 쇼핑몰에서. the table, 탁자인데 on, 뭐뭐 위에가 붙어서 on the table, 탁자 위에. 는, 정오인데 by가 붙어서 정오까지. school, 학교인데 to가 붙어서 학교로, 학교에. Peter, 피터인데 of가 붙어서 피터의. from, 뭐뭐로부터라서 her, 그녀로부터. about, 뭐뭐에 대해서라서 그에 대해서. for you, 뭐뭐에 위해, 뭐뭐를 위해, 뭐뭐에 대해 라는 뜻이어서 너를 위해, 너에 대해 이런 표현이 완성이 되고 있지요. 근데 이렇게 전치사들은요, 지들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전치사들이 합쳐져서 혹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전치사를 이루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because of, next to, according to, in spite of 이런 녀석들이 해당이 되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품사에 대해서는 대충 저희가 다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수식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식어는 문장을 길게 만들어버리는 주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문장 형식 중에 가장 긴 게 5형식이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어요. 자, 이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간다? 명사가 들어간다. 동사 자리에는 동사가 들어간다.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간다.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그냥 형용사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명사는 누가 꾸며줄 수 있다 그랬죠?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형용사는 앞에만 붙는 게 아니라 뒤에도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동사는 누가 꾸며줄 수 있다 그랬죠? 부사가 꾸며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부사도 앞에만 붙는 게 아니라 뒤에도 붙을 수 있어요. 자, 목적어도 명사죠.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붙을 수 있겠지. 뒤에는 형용사가 붙을 수 있겠지. 그러면 보어에 있는 형용사도 부사가 꾸며줄 수 있겠지. 부사가 꾸며줄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형용사를 누가 꾸며줄 수 있었죠? 부사가 꾸며줄 수 있었어. 그럼 여기에 또 부사가 붙을 수 있겠지. 여기에도 또 부사가 붙을 수 있겠지. 근데 이 또 부사를 또 누가 꾸며줄 수 있어요? 또 부사가 꾸며줄 수 있겠지. 또 부사가 꾸며줄 수 있겠지. 점점 좀 심란해지죠. 그 다음 동사도 마찬가지로 부사를 부사가 꾸며줄 수 있겠지. 부사를 부사가 꾸며줄 수 있겠지. 목적 앞에 있는 것도
다 뭐가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식어라는 게 붙어짐으로써 원래는 네 단어였으면 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문장의 길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단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로 형용사의 명사 수식입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라고 했어요. 앞에 보니까 students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 five라는 형용사와 tall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five tall students, 5명의 키가 큰 학생들. A cute rabbit, 토끼는 토끼인데 예쁜 하나의 토끼. orange는 orange인데 round, 그 둥근 오렌지. precious, 귀중한인데 죄송합니다. something, 어떤 것인데 precious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서 precious something, 귀중한 어떤 것. 이런 식으로 단어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죠. 그 다음 부사도 볼게요. 부사는 명사 이외의 모든 것을 수식한다며 명사 이외의 모든 것이 뭐뭐가 있다 그랬어요.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절이 있다 그랬죠. 보니까 study hard, 공부해라 라는 동사였는데 부사가 붙으면서 열심히 공부해라. fast animal, 빠른 동물이었는데 really fast animal, 하나의 정말로 빠른 동물. I ate lunch very much, 나는 ate lunch, 점심을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어? much, 많이 먹었죠. 근데 very가 붙어서 매우 많이 먹은 거고요. I got a perfect score, 나는 완벽한 점수, 만점을 받았는데 이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어때? fortunately, 운이 정말 좋았어. 운이 좋게도 이런 식으로 절 전체를 꾸며주고 있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부사가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 넘어가서 전명구의 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치사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명사의 앞에 붙는 녀석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치사 다음엔 항상 명사가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항상 짝꿍이니까 이렇게 묶어줘도 되겠네? 그런데 영어에서는 두 단어 이상이 묶여 있는 걸 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명구라고 부르게 되고요. 조금 더 공식적인 명칭은 전치사구여서 저는 사실 전명구보다 전치사구가 조금 더 입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전치사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구를 이루게 되면 어떤 기능으로 사용이 되게 되느냐? 얘네는 형용사로 사용되거나 부사로 사용됩니다. 다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로 합쳐져서 뭐로 사용된다고? 형용사 혹은 부사로 사용된다고요. 볼게요.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경우는 the puppy, 강아지인데 in his house, 그의 집에 있는 강아지. in 플러스 명사구 이렇게 돼가지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고 있죠. 얘네가 통째로 형용사로 사용이 되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 겁니다. The puppy, 강아지가 lives, 살고 있습니다. in his house. his house라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전치사구를 이루고 있죠. 얘가 지금 lives,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두 단어 이상의 하나의 덩어리를 이뤄서 또 다른 품사로 사용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명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달아 나올 수 있는 수식어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식어가 여러 개가 겹쳐서 올 수 있다 그랬죠. 한번 볼게요. Many passengers, 승객들인데 많은 이 승객들이 moved, 움직였어. Rapidly, 빠르게 움직였죠. Because of the shower. because of라고 하는 구전치사가 사용되고 있고 얘 목적으로 the shower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고 있네. 소나기 때문에. 지금 수식어가 한 개만 나온 게 아니라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가 나오고 있죠. 문장이 정말 길어지겠네. 그 다음 문장도 볼까요? We will discuss the problem in this room from 4 p.m. to 6 p.m. 우리는 주어고요. will discuss, discuss라고 하는 동사 앞에 조동사가 붙어있네요. 얘네는 통째로 하나의 동사로 볼 겁니다. The problem, 그 문제를 목적어 나와 있죠. 근데 이 problem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도 더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있네.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 다 쌩까고 in this room, 전치사 플러스 명사, from 4 p.m. 전치사 플러스 명사, to 6 p.m.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3개가 연달아 나오고 있네요. 이 방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The neighbor, 주어네요. near my house,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우리 집 주변에 사는 이웃이 sings,
노래를 부릅니다. 동사 나왔는데 뒤에 loudly 매우 크게 부르죠. 근데 어떻게 크게 불러? Very loudly 매우 크게 부릅니다. At night 밤에 노래를 정말 크게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수식이 얽히고 설켜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수식 구조를 우리는 매번 항상 하나하나 구분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문을 공부할 때는 철저하게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먼저 해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문장 독해를 할 때, 단락 속에서 독해를 할 때에는 이걸 굳이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재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한다? 최대한 꼼꼼하게 구분을 해본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OT를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1부터 나가게 될 거고요. 유닛 하나씩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 순서 잊지 마시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서 다시 한번 본 다음에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